네, 동성애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은 살려달라는 아이의 외침에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삭제된 CCTV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동성 부부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었는데요. 사회 보장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에 주목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판결 배경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부부 중 일방이 이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일 때는 이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당 내부 지침상 여기 배우자에는 법률상 배우자 말고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이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성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률상 동성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동성혼 관계에 있는 이 동성 동반자도 그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인데요. 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동성 동반자도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정조 의무처럼 이 부부 생활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런데 이 이성혼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배우자로 등록이 하면서도 이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는 이런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는 거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성이냐 동성이냐 무관하게 생계를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라면 사각지대에 몰리는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네, 일단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요, 일단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로는 부족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아니면 정조 의무를 가지고 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라든지 이런 요건이 좀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라든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보증인 2명이 이 둘 사이는 부부관계에 준한다라는 이런 보증서를 작성을 해서 인후보증서를 국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제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이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이런 인후보증서가 충분히 제출이 가능해서 둘 예. 사이가 부부관계에 준하는지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데 이 이성혼 관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받아주면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자 등록이 되는데 왜 동성애 관계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들이 함께 심리해서 결과를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 13명 중에서 4명이 피부양자격 인정을 반대했거든요. 그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네, 일단 4명의 개별 의견에서는요, 이 국민건강보험법 자체에 대한 좀 약간 해석을 좀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라는 거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 사이에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전제 사실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 동반자가 법률상 또는 이제 사실상 배우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고, 설령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개별적인 판결에서 이 판결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뭐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위헌법률 심판 제도를 교정을 해야지 이 예. 부분을 가지고 자의적인 차별이다,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뭐 우리나라 법원이 동성혼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뭐 사실혼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건강보험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제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이 동성 동반자에 대한 이 요구라든지 보호 요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이 이제 지적한 부분과 같아서 충분히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실제로 그 제도가 바로 이 사실을 반영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재산분할 청구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동반자에 대한 뭐 사망보험금 수령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제도의 취지라든지 뭐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이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관련 규정에 이 혼인 관계를 아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 부분이 뭐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인용을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재정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라고 해서 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해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는데 네. 각 제도마다 사실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예. 취지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다른 제도가 변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대법원의 판결 내용 좀 짚어봤고요. 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찌양 얘기인데요. 어젯밤에 이제 찌양이 유튜버 구제혁이 자신을 협박한 내용이다라면서 관련 영상과 이메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직접 고소까지 했잖아요. 근데 증거 영상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쟁점은 이 뭐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이 뭐 유튜버 구제혁 등이 이 찌양량을 뭐 협박을 해서 돈을 잘 취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인데요. 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제혁 같은 경우는 자신은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5,500만 원을 찌양 측으로 받은 건 있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공갈 협박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뭐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역 계약 대금으로 본인이 받은 거다. 그러니까 부정한 돈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찌양 측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 사실인데 이 용역 계약을 체결된 계기와 이 과정이 자신의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게 아니라 공갈과 협박에 의해서 이 자신이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박을 한 거고요. 네. 그러한 증거로서 이 영상과 그리고 구제혁 측에서 보냈던 이메일 등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뭐 쯔양 쪽에서는 구제혁이 협박 없었다라는 거에서 반박을 한 거잖아요. 증거 효력이 어느 정도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충분히 이제 주요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쯔양 측이 구제혁과 갑자기 이런 리스크 관리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체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계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박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구제혁 측에서 보낸 영상이나 아니면 이메일을 보면 뭐 당신에 대해서 탈세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네. 탈세보다 더 큰 뭐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뭐 긍정하는 거로 간주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선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계약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이게 온전한 의사 결정이 아니라 공갈이나 협박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거에 사생활을 볼모로 잡아갖고 반강제성이 있었다고 이제 찌양 측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구제혁한테 이제 찌양의 사생활을 제보한 사람이 누굴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보니까 찌양 측이 구제혁에게 제보한 이 사람이 전 남친의 변호사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제보자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 건가요? 네, 뭐 같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좀 충격이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구제혁에게 이제 본인이 전 남자친구를 대리를 하면서 찌양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제보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정보를 가지고 찌양 측에게 본인에게 뭐 자신이 변호사와 기자를 이게 겸업하고 있다라는 걸 빌미로 해서 언론 제보 관련된 뭐 업무를 맡기면서 월 165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라고 해요. 찌양 측에서 어제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공갈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을 했을 때는 변호사법상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변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직권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상 이 징계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찌양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이 구제혁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수사에 착수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건이 이송된 지 사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네. 것도 그렇고요. 압수수색이 3일 만에 이루어진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 이제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사이버 레카들의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인 병폐가 되었죠. 네. 이 많은 구독자 수나 아니면 조회수를 늘리려고 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공갈이나 협박이라든지 이런 범법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처벌이라든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거는 법원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5살짜리 아동을 매트 속에 방치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방치했던 시간이 이게 10분도 엄청난 건데 20분 이상이었다면서요? 네, 뭐 성인도 10분 정도 갇혀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죠. 5살 아이가 10분이 아니라 20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진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건 너무 끔찍한데요. 예. 이 CCTV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관장은 이 5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은 다음에 20분 동안 방치를 했고요. 이 아이는 꺼내달라고 소리를 쳤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매트에 넣었던 20분 동안 한 번도 아이 상태를 보지 않았고 예. 아이가 어떤지도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태권도 관장은 이제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뭐 체벌들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으로 그런 거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뭐 자신이 너무 예뻐하는 아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의성을 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법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태권도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중상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상해죄보다 더 이렇게 그 피해자의 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신체가 이제 뭐 불구 상태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건강을 해쳤을 땐 중상해죄에 적용이 되는데요. 예. 중상해죄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법정형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장은 자신은 장난이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는 달리 법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은 아이를 해칠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관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과실치상입니다. 네. 근데 네. 과실치상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법정형에서 사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감경을 받으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어쨌든 감경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실 확인돼야 될 텐데 태권도 관장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 그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도장으로 와갖고 CCTV 화면 그 포맷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경찰이 확보한 성공을 했고 포렌식을 맡겼는데 이 삭제한 행동을 이제 봤을 때 행동도 그렇고 나오는 그 장면들도 그럴 테고 추후에 확인될 앞으로 수사나 어떤 처벌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태도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양형에 반영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관장이 구속이 되었는데요. 구속이 될 수 있었던 사유도 아마 이런 CCTV를 삭제했던 행위,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 영장 발부에도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향후에 처벌을 해서 양형에서도 이러한 행동 자체는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